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7년 5월 14일 새벽 5시 30분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본관 건물 앞에서 신원미상의 15살 소녀 시신이 발견됩니다. 팔다리와 온몸에 피멍이 가득한 채 사망한 이 끔찍한 모습은 사건이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밤 9시에서 12시로 나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폭행 후에 쓰러진 아이가 좀 더 빨리 발견되었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전문가의 소견이었죠. 경찰은 우선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지문 등록 조회가 불가능했는데 신원을 알만한 소지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발견됐으니까 그 학교 학생이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였죠. 주변 CCTV를 봐도 피해자나 혹은 용의자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합니다. 그나마 유일한 목격담이 있었는데 시신 발견 전날 비슷한 옷차림의 소녀를 수원역 근처에서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제보는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는 이 소녀의 죽은 당시 차림새가 꽤 허름했다라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가 수원역 노숙자라고 단정짓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 이 사건은요, 어린 사망자의 신원을 모른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며 큰 화제가 됩니다. 경찰은 소녀의 얼굴과 전신을 촬영해서 전국에 변사자 신원수배 전단지를 돌렸죠. 하지만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연고자를 찾지 못한 이 주검은 결국 관할기관에서 공동묘지에 감회장하게 됩니다. 한편 그쯤 경찰들이 주목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일대를 떠도는 노숙자들 가운데서 대장격인 사람이 있는데 사망한 소녀가 대장의 돈을 훔치다 걸렸고 부하들을 시켜서 결국 대장이 아이를 구타하게 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자 시신을 고등학교 건물에 버렸다는 이야기. 어라, 오늘의 사건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소녀의 신원이 파악됩니다. 사건이 방송을 통해서 크게 알려지면서 사망 50일 만에 엄마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 가족인 게 확인이 되었고요. 결국 이 소녀는 경기도 용인에 살던 중학교 3학년 김양인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부모가 이혼한 뒤에 가출이 잦았다고 해요. 근데 보통 아이가 며칠 안에는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는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애써 찾지 않았다며 애통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양은 노숙소녀가 아닌 가출 청소년이다 라는 게 밝혀지죠. 하마터면 무연고 사망자가 될 뻔한 소녀는 뒤늦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7월 15일, 사건 발생 60일 만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사건 이틀 전에 수원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29살의 노숙자 정 씨와 강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지적장애인이었는데 모두 전과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수원역에서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한 정 씨는 김양이 후배 애인의 돈을 훔쳤다고 생각했고 수원역 2층 대합실 쪽에서 그녀와 마주치게 되자 강 씨와 함께 고등학교로 끌고 가서 1시간 동안 구타해서 숨지게 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내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두 용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자백을 했고 그렇게 정 씨에게는 살인 혐의로 징역 5년, 강 씨는 폭행 가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됩니다. 김양이 노숙소녀가 아니라고 밝혀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여전히 노숙자로 밝혀진. 어쨌든 범인도 잡히고 신원도 파악되면서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죠. 그런데 아닙니다. 다음 해인 2008년 1월 경찰이 아닌 검찰이 놀라운 소식을 내놓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는 겁니다. 에?
그럼 앞서 그 정 씨랑 강 씨가 자백한 건 뭘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 또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가출 청소년 한 명이 다른 재소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통해 사건이 전면 재조사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원래 노숙소녀 사망사건의 주범인데 괜히 다른 장애인 노숙자가 다 뒤집어쓰고 구속됐어 라고 자백했다는데요. 이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고 마침내 진범을 찾아 그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범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수원역에서 함께 노숙하던 일명 가출팸 10대 청소년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숨진 김 씨가 자신들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했고 폭행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범을 찾았으니까 기존의 정 씨랑 강 씨는 무죄인 걸까요? 아니요. 이들이 풀려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그 노숙자들 역시 폭행에 가담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는 사이인가요? 이 수원역 노숙 패밀리? 좀 갸우뚱하죠. 어쨌든 그렇게 전말이 드러나면서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은 피해자 1명에 살인자는 무려 7명이나 나오게 되는 희대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체포된 가출팸 5명은 모두 미성년자였는데요. 만 14세 미만이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구속되었고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처음엔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던 이 청소년들이 막상 재판이 시작되니까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찰과 검찰이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징역을 살고 있던 그 예전 범인 정 씨도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 청소년들 모두 노숙소녀 사망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죠. 그때 모두 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신들은 수원역에 있었다고 다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때 재판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 과거에 현장 검증도 했고 또 본인 입으로 다 진술도 했는데 갑자기 다 조작이라니까 누구를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들이 용의자로 지목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물증이 전혀 없어요. 경찰은 노숙자가 죽였다더라, 폭행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토대로 정 씨와 강 씨를 잡아들였고요. 뒤이어 검찰 또한 진범이 가출 청소년들이라더라 라는 제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물증이 없어요. 이후에 용의자 7명을 둘러싼 끈질긴 법적 공방이 시작됐죠. 증언이 다 한결같습니다. 현장에 가본 적도 없다. 경찰이 시킨 대로만 하면 금방 끝난다고 했다. 당시 이들을 담당하던 변호사는 2년차 새내기 국선 변호사 박준영 씨였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처음에는 아이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해요. 7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최소 1~2명은 범죄에 가담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수사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한 예로요. 사건 현장인 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조서상 범인들이 학교 담을 넘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보니 담이 2m가 훌쩍 넘는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는 게 불가능해요. 게다가 수원역과 학교 정문, 이 경로의 어디에도 CCTV 속 아이들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1~2명도 아닌데요. 여러분, 어쩌면 검찰, 경찰이 지목한 이 용의자들 모두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미성년자에다가 도와줄 가족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심신미약자도 있고요. 그래서 얼렁뚱땅 추정과 압력에 의해서 범인으로 몰고 간 건 아닐까요? 이후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중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됩니다. 박 변호사가 입수한 편집되지 않은 검찰의 진술 녹화 영상이었죠. 검찰이 제출한 진술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아이들의 진술이 다 제각각 좀 엇갈리는 겁니다. 특히나 사건 현장에 갔을 때 수사관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큰 건물 옆에 기억나는 거 없어? 화단, 계단.
화단 옆에서 시점 발견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사건의 디테일한 부분에 어떤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수사관은 진술서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범행 장소를 밝혔다라고 적어버리는 겁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검찰과 경찰의 폭행과 협박, 강압적인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게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들도 처음에는 내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 라고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애들은 다 자백했는데 너 자꾸 이렇게 부인하면 형만 늘어난다? 라는 협박으로 결국 아이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죠. 사실 여러분 그 살인의 추억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에 광합적인 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7, 80년대도 아니고 2005년, 2000년대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황당한데요. 박 변호사는요, 노숙인 정 씨와 강 씨의 무죄 또한 입증해냈는데요. 경찰이 받아냈던 그들의 진술서에서 허점을 찾아낸 겁니다. 사실 경찰이 무게를 두고 있었던 그 소문, 노숙자들이 수원역에서 한 여성을 폭행했다더라 라는 이 스토리, 이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폭행당한 여성은 또 다른 20대 노숙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숨진 소녀와는 전혀 연관이 없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폭행한 20대 여성을 숨진 소녀와 동일한 인물로 착각했던 거고요. 이 착각은 경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던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도 각각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 용의자 7명 모두 누명을 벗게 되죠. 하지만 이미 정 씨는 5년 2개월의 억울한 복역을 끝내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내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 과정 중에 수사체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수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게다가 사건 자체도 지난 6년간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진범은 밝혀내지 못한 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되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증언에 따르면 숨진 김양은 전부터 자주 가출을 하면서 채팅으로 만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집을 나온 김양이 머물렀던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종종 친구들에게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혹여 용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5월 9일 김양은 가출 전에 알고 있던 친구 2명,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이 셋은 엄마가 없는 틈을 타서 반지, 귀걸이, 돈이 될 만한 거를 챙겨서 집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가출했는데 나흘 뒤에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김양이 사망 직전까지 어울렸다던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누구일까요? 집에도 왔던 아이들이요. 쉼터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수사보고서를 통해 미처 드러나지 못했던 증언을 하나 발견합니다. 문제의 이 댓글, 이건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수원역 노숙자로 알려졌을 때 기사에 달린 글이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저 그때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걔네들이 패서 공고 근처에 두고 온 거 알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지윤이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여기서 지윤이는 이 숨진 김양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가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댓글을 보면 분명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댓글 작성자를 찾아냈죠. 그녀 역시 가출 청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거리를 방황하던 작성자는 우연히 천안역에서 또래 남자 2과 여자 1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소녀를 폭행했다는 걸 자신한테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했다는 겁니다. 폭행을 당해서 정신을 잃은 그 피해자를 고등학교에 버려뒀고
그 전에 소녀의 집에서 반지나 귀걸이를 훔쳤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이건 숨진 김양의 정황과 상당 부분 일치하죠. 이걸 계기로 그 천안역에서 만났다던 청소년 중 한 명인 최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그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고 노숙소녀 사건조차 잘 알지 못한다고 발뺌했죠. 게다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데요. 과연 최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현재 경찰의 수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4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죠.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지 않냐고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가출 청소년 5명을 지목해서 수사를 했고 그때 이들이 김양을 살해할 의도가 없고 사인이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 뇌출혈이라는 점, 게다가 좀 일찍 발견됐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라는 게 죽게 할 생각이 없는데 상해가 원인이 돼서 죽음에 이른 경우를 말하죠. 대한민국에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상해치사의 경우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래서 2014년 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사실상 진범을 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영구미제 사건들은 애초부터 단서와 증언이 너무도 제한적이라서 사건 자체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수원역 노숙소녀 사건은 오히려 억측과 강압으로 다른 사람들이 범인으로 몰려지면서 시간을 허망하게 쓴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와중에 교묘히 빠져나간 진범은 분명 비웃고 있겠죠. 한 명의 사망자와 7명의 억울한 용의자,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있는 누군가까지.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답답한 미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